해서 우리가 계량경제학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계량경제학이라는 것은 원수들 사이의 관계를 자료를 이용해서 통계와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학문이 계량경제라고 합니다. 계량경제를 하는 우리가 그 목적은 경제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나 이런 거를 추정하고 검토해보는 거, 그리고 경제 이론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실제로 현실에서 데이터가 그런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통계 가지고 한번 검증해보는, 테스트해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 변수의 예측, 우리 대표적으로는 전력 매년 우리가 2년마다 전력수 기본계획에서 장기 전력 수요 같은 걸 예측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이제 예측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계량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죠. 올해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그리고 정부의 정책 효과를 평가, 시뮬레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취했을 때 그게 어떤 효과를 거둘지, 그거를 미리 이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휘발유 가격, 유가가 급등해서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껴서 제대로 휘발유 소비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휘발유에는 세금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세금 비중을 좀 낮추면 어느 정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까? 그걸 한번 통계해가지고 휘발유 수요 함수 같은 거를 추정을 해서 세금을 조정했을 때 휘발유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 정책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할 때도 사용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의미가 없다고 사실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루카스라 들어보시죠? 루카스라는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자. 루카스 크리틱이라는 그런 논문에서 계량경제 모형을 통한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효과 분석을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계량 모형을 통해서 뭘 하는 그런 것들이 연구기관에서는 아직도 많이 사용하지만 최소한 학교에서는 그런 분석하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없어졌어요. 이제 이론적으로 그게 토대인데, 거기서 루카스라는 루카스 교수가 주장한 거는 우리가 저는 정책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는 계량 경제 가지고 계량 모형을 이용해서 추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휘발유 소비를 추정해 봤더니 우리 지난 학기에 미시경제하면서 내내 한 게 수요라고 쓰잖아요.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 재화의 가격, 그리고 소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대체재가 있으면 대체재의 가격이라든지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 거를 실제 통계를 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값들을 계량경제학 기법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가격이 휘발유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0.3이다. 그러면 가격을 한 단위 낮추면 0.3만큼 소비가 증가하는 거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한 건데, 사람들은 이미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면 과거의
보여주던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을 해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서 다른 식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 탄성치를 이용해서 뭔가 정책 효과를 얻는 그런 추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조출하게 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루카스 크리틱이라는 그 논문의 그 핵심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측이나 뭐 효과 분석 이런 거는 그 대학에서 학문적으로는 거의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그거를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근저에 흐르는 그런 어떤 개수들을 추정을 해야 된다. 아주 변하지 않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거는 마이크로 데이터 가지고 그 개수를 추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계량 모형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컴퓨터를 이용한 그 모형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그건 이제 뭐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나 뭐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이걸 유용하게 쓰죠. 이거 아니면 그럼 뭐 어떻게 하겠냐? 내가 선으로 사실은 선 잘 그으면 안 해도 돼요. 150불이라는 게 사실 선거 쓸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딱 해서 한 게 제일 정확하냐?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 계량 모형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거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분석하는 단계는 경제 이론에 따른 모형을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세우는 가설을.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인 교과서에 있는 이론도 좋고,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자기가 어떤 가설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가설을 하나 세워서 대충 뭐 그냥 에너지 수요는 이거는 그 에너지 가격, 해당 가격하고 뭐 소득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게 다른 에너지 가격 대체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기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 자기가 사실은 이건 뭐 너무 당연하고 뭐 안에 쓰는 거지만 내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이런 거 가설을 세우고 한번 보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어떤 형태 이런 함수를 수형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이제 계량경제 모형을 추정에 사용하는 모형을 쓰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이론적인 함수고, 이거보다는 보다 이제 구체적인 형태로 모형을 정리를 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배웠잖아요. 뭐 효용과 관련된 이론을 적용을 해서, 그럼 이 함수는 뭐 컵다그라스 그런 함수다.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구체적인 함수는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 뭐 만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건 이제 효용함수죠. 효용함수를 뭐 이런 효용함수라고 여기에 뭐 소득 제한 조건, 그래서 우리 내내 미시경제에서 효용 극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 푸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함수 형태가 도출돼요. 일반적으로 논문들을 보면 이제. 근데 그걸 아주 복잡한 걸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추정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추정하는 계량 모형은 뭐 이거는 보통은 여기다 로그를 많이 해요. 자연재수를 많이 쳐요.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자연재수를 취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해서 구한 이 값들이 탄력성 모임이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도 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추정하기 위한 모형이죠. 앞에서 이론적인 모형을 만들고 그걸 푼 다음에 추정은 이제 추정하기 위한 모형을 세우고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데이터 출처를 통해서 획득을 한 다음에 이제 추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분야 이게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전력 수요 같은 경우는 뭔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전력 수요는 전력 가격의 소득 관련 재각의 기본 변수의 영향을 받는데 계량 모형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선형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로그를 붙여서 이제 보다 이제 이 개수값이 우리가 해석하기 편한 그런 개수값을 만들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엑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계량 모형을 추정,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따라서 하면 돼요. 이 과정을. 이제 엑셀에 이제 이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뭐 전력 소비나 소득, GDP, 뭐 이 가격, 뭐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엑셀로 초기 화면에서 데이터라는 거를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거를 안 하면 회귀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엑셀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작업을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뒤에 데이터 하면 여기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선택하시면 이러한 그 메뉴박스가 떠요. 그래서 메뉴박스 중에 회귀 분석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돌리면 되는 거죠. 종속 변수 범위 선택하고 삼각 변수 범위 선택하고 해서 하면 이렇게 추정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학기 내내 거의 반 이상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수업 시간에도 실습을 하는 건 아니죠? 수업 시간에 실습을 여기 안 되잖아요. 제가 해가지고 온 거를 화면에 띄우고 이렇게 했다. 그거 사례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를 강의 자리에 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한번 뭐 댁에 가셔서 비슷한 과정을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저는 전력을 했으니까 여러분 가스 데이터 가지고 그 앞에서 봤던 그런 숫자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한번 해보게 되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건 이제 내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추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이제 추정한 게 제대로 된 건지 통계 이론에 비춰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도 해봐야 되고 그런 거를 내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를 하는 게 계량경제학 1, 2, 3, 4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 학기만 두 학기에도 사실 쉽지 않은 거지만 여기는 이제 맛배기만 보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추정치가 뭘 의미하는구나. 이 추정치를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분석한 그 리포트를 보고 내가 그거를 좀 그전에 지금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추정에 한 결과를 보고 아 이거 추정 기술은 믿을 만하네 이건 뭐 그렇지 않네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좀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저는 소개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한 학기 내내 할 거고요.
사실은 뭐 이제 다음 주 때 본격적으로 해보고 앞에서 이제 봤던 그냥 바로 하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보았던 그 그림 에너지 밸런스 통계 2020년 에너지 밸런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계량 분석할 때 되는 요거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하면 이건 뭐가 어디서 오지?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그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저 엑셀로 저기 뭐야 이거 돌리는 방법 이렇게 그거 해서 서치하시면 그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저도 사실 그거 보고 이거 한 거거든요. 그걸 해보시고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갖다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에너지 밸런스 테이블 진짜 우리나라 에너지 밸런스 테이블. 그래서 에너지 소비부터 이제 어떻게 공급되는지 흐름을 정리를 해놓은 거죠. 여기는 이제 이거 굉장히 취약해 놓은 거예요. 석탄, 석유, 뭐 LNG, 도시가스, 수력, 어제는 이렇게 큰 사실은 보다 자세한 거는 석탄도 무연탄하고 유연탄도 원료탄, 연료탄 딱 구분이 돼 있고 석유는 석유 제품이 뭐 무지 많잖아요. 그거 다 이제 그 하나를 묶어서 간단히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이거는 이제 고유 단위로 이렇게 된 거고 이 고유 단위를 연량 단위로 이제 변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각 소비 부분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여기 밑에 이제 그 수송하고 여기 밑에 가정 상업 공급 다 있는데 그런 데서 요거는 이제 그 산업 세부 부분에서 소비하는 거 소비한 최종 에너지 소비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하잖아요. 이게 석탄 소비량인데 여기 보면 요 부분은 전환 부분이에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이건 왜 마이너스가 붙었냐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여기 이제 전력 발전이 돼 있잖아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건 투입했다는 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니라 생산에 투입한 거에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 투입량을 더한 게 요게 되는 거죠. 요게 1차 에너지. 우리나라에서 1년간 쓴 석탄 소비량이 되는 거죠. 최종 부분에서는 요만큼을 썼고 전환 부분에서 요만큼을 쓴 거예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도시가스는 이게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전환 부분 이건 1차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밸런스 테이블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돼 있다는 거는 전력 생산 이건 발전은 전력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에너지 그 양을 의미하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지역 난방, 뭐 가스 자가 손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1차 에너지 최종 에너지 소비 전체 이게 이제 각각의 고유 단위를 연량으로 바꿔서 했을 때 1년간 최종 에너지 소비가 이만큼 소비가 되고 각 최종 소비 부분에서 그거를 거기다가 이제 여기 전력이나 뭐 도시가스처럼 2차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 전환 부분 투입량 이걸 두 개 더하면 그럼 이제 1차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전환 부분 소비를 다 더하면 그러면 1차 에너지 소비가 나오는 거고 이 1차 에너지 소비를 하기 위해서 공급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국내 생산해서 이만큼 수입을 해서 이만큼 공급을 총량을 놓고 이제 국내에서는 요만큼을 생산했고 이거는 수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수요를 채워줬다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사실은 1차 에너지 이거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 통계 오차로 잡는 거예요. 통계 오차가 굉장히 크긴 한데 근데 우리가 여기 1차 에너지 공급이라고 해놨잖아요. 소비라고 안 합니다. 이거 왜 공급이라고 했냐면
사실 여기 있는 게 실제 소비 통계가 아니고 공급자가 그 자기네가 판 거 위주로 공급한 숫자를 가지고 작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게 소비 통계가 아니고 이게 공급 통계. 사실은 산업 부문에서 예를 들어 산업 부문에서 뭐 석유를 이만큼 그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 공급 정의사나 뭐 이런 데서 이만큼 공급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받은 것 중에 쓴 것도 소비한 것도 있지만 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순수한 소비량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 공급 통계라고 수요 통계를 따로 소비 통계를 따로 보통 아니면 총조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1년간 에너지 흐름을 이렇게 나타내는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지금 이건 이제 기존에 지금까지 사용하는 에너지 밸런스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이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 IEA 기준하고도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치는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산업 부문에서 이 소비하는 그 통계 중에서 소비 통계 중에서 사실 자가 발전을 통해 전력 소비하는 게 있거든요. 산단이나 이런 데서 또 하는 것도 이제 자가 발전에 의한 건데 그거를 지금 이 통계는 자가 발전 생산에 투입된 석탄이나 가스 소비로 잡아놨어요. 그 전력 소비가 아니죠. 사실은 그거를 어떤 산업단지에서 가스 발전을 한다고 하면 가스를 투입해서 사실 전력 생산해서 그걸 쓴 전력 소비가 잡혀야 되는데 가스 소비량은 그냥 잡았어요. 그 전력 소비량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 소비량을 잡는 통계를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력 소비량은 한전의 판매 전력량. 실제 그 소비자들이 소비한 전체 전력 소비가 아니라 한전의 판매 전력량인데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냐? 사실 의미가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한전의 그 판매 전력량이 발전 설비를 짓는 그 기준이 되는 소비량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근데 실제로는 전력 소비가 굉장히 과소되어 있는 통계죠. 실제로는 전력 소비가 많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자가 발전 소비량이 굉장히 크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지금처럼 이제 막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뛰어오르면 한전에서 전력을 사오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면 자가 발전을 많이 돌린다고요. 한전에 사오느냐 그리고 많이 가격이 다운되면 자가 발전 돌리는 게 비싸니까 한전에 전력을 많이 사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데서 통계 왜곡이 좀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를 교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계정 에너지 밸런스라고 돼 있는데 설명자료 이거 여러분이 한번 직장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아까 그 밸런스 테이블을 고쳐서 새로운 그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게 정리되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용어 정의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안에서 통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서 하나 IEA 통계를 가지고 이제 비교한 통계를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IEA 기준에 아까 우리나라 밸런스 테이블은 IEA에서 만든 그 기준으로 소비량을 잡은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 우리나라 소비량은 우리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에너지 통계 연구에 있는 소비량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IEA 기준으로 잡은 소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국가별 에너지 소비 이제 1971년부터 19년까지 정량 테이블이고요. 이거는 보시고 여기 워딩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림만
이거는 이게 이 짙은 이 고동 밤색으로 돼 있는 것, 이 미국의 소비량인데 미국 소비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 축을 따고 했어요. 요거 미국 축이에요. 미국 거. 나머지는 다 이 기준이고 요거만 미국의 기준. 보시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이 언저리를 기준으로 해서 소비가 이렇게 꺾인 거죠. 물론 독일 같은 나라는 아주 옛날부터 소비가 계속 꺾여왔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다가 한동안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그 이후에 2005년 언저리에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영국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만 어때요? 되게 빠르게 2015년 이후에는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줄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좀 있는 걸로 보이고, 미국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좀 약간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다시 튄 거는 아마 트럼프 때 음식가스 감축 뭐 이런 거 다 하고 뭐 막 하면서 좀 약간 그 영향을 하여튼 그래도 미국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파월 증가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탄소 중립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선진국들은 줄여가고 있으니까 좀 컴프로마이징하고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뭐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러기가 좀 이거를 많이 꺾기 전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이건 마이너스 온도 최종 에너지 패턴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하죠. 우리나라 까만색으로 여기 보면 쭉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캐나다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데 이 캐나다는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싼 나라 중에 하나예요. 특히 전력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싸서 저기도 수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력용이 굉장히 낮아서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미국보다도 많은 국가가 캐나다입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 구조 원별로 보면 우리나라 석유 비중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데, 이게 사실은 석유 비중이 다른 미국도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미국은 이 석유 소비가 대부분 휘발유예요. 수소를 쓰는 건데 우리는 이 석유 소비의 아마 반 이상이 훨씬 많은 부분이 납사나 이런 원료용. 사실은 연료용 소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석유 소비가 비중이 높은 거는 석유화학 산업이 계속 팽창하면서 그것 때문에 소비가 잡혀 있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최종 에너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 중국도 뭐 많이 낮아졌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게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잖아요. 중국도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높았어요. 이거는 임산 연료 같은 거, 우리가 말하는 태양광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소똥이나 그런 거 비중이 높아져. 저런 최종 에너지에서 소비 비중이 높은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구조인데,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산업부문의 소비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뭐 압도적으로 높고, 이게 대부분 이건 연료 에너지, 납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산업부문이 다소비 업종 비중이 높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보면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산업부문 비중이 굉장히 낮잖아요. 수송이나 가정부문보다 더 낮다, 산업부문. 영국은 왜 이러냐면 영국은 그 산업들을 보면 3차 산업 비중이 70~80%막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반면에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하고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유난히 산업부문 비중이 높은 거는 다소비업종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소비업종을 지금처럼 가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부가가치 구조, 전력 소비는 이 아까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하고는 달리 많은 나라가 전력 소비는 증가하는 최종 에너지하고는 좀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후에는 좀 만만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고 일본도 최종 에너지에 비해서는 전력 소비가 훨씬 견조하게 증가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가파르죠. 전력 소비가 전력화 모든 나라의 전력화가 되고 있다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부문별 전력 소비를 보면 우리나라 전력 소비도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압도적으로 많죠. 예. 수송이나 가정 부문 이렇게 산업 부문 소비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건 이제 에너지 원단위를 정리한 건데요. 보시면 에너지 원단위는 대부분 국가에서 쭉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제일 많죠. 이게 캐나다도 이 나라도 별로 안 좋은 게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전력 수력 위주로 해가지고 전력 요금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이 좀 반영되어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 이렇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구간들에서 이 중화공업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떨어지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좀 어디죠? 영국이 제일 원단이 낮은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 구조에서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서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높은 게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써서 그러면 사실 그렇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강산업 같으면 포스코의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전 세계 아마 모든 철강사 중에서 거의 탑 수준일 거예요. 굉장히. 근데 워낙 생산량 자체가 많으니까 소비량이 많아서 이제 산업부문 소비가 워낙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좀 여러 가지로 소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소비를 비교하는데 하나는 총에너지,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를 기준으로 1인당 소비를 잡은 거고 이건 가정 부문에서만 보는 1인당 에너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이런 기준으로 1인당 소비는 우리나라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해서 지금 미국, 캐나다, 미국 다음이 우리나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죠. 이런 나라는 근데 가정 부문이나 이런 데 소비가 많아서 이렇게 사실은 되는 거고 우리는 산업 부문 소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 가정 부문 소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바닥이에요. 우리나라 많이 쓰는 게 아니다. 주로 캐나다가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 미국 뭐 이런 유럽의 국가들도 일본보다는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가정부문 소비에서는 에너지 가격 영향도 있지만 기온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가 사실 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낮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잘 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다 고려해서 국별 비교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1인당 전력 소비도 비슷하죠.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일당 소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가정부만 북한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뒤는 좀 봐야 되는데 요금 제도도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동안 2016년까지 굉장히 과도한 누진 요금 때문에 가정부에서 전력 소비를 마음대로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게 하여튼 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뒤는 이제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자료인데 여러분들 뭐 필요하신 분들이 다운 받아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이게 가정부문 전력 가격이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보다 2020년에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우리나라 미국보다 우리가 제일 낮아.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아닌 게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하고 잘 모르겠어요. 몇 나라 있는지. 이때는 뭐 왜 이제 보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낮아지고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우리가 좀 그 주택용 전력 단가를 낮추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할인해주고 여름에 누진 구간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주택용 가격을 많이 의도적으로 좀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해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OECD 전체 대비 비율, 평균 대비 비율은 밑에 계산되어 있는 대로 있고요. 가정용 전력 중에 세금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12.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력산업 기반기금하고 부가세 두 개 합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독일이나 뭐 덴마크 이런 나라는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은 원래 세금 부과가 에너지에 대해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높은 세금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있죠. 그런데 가정용 전력 세정 가격, 그래서 우리가 최종 소비자 가격은 굉장히 싸지만 세금이 붙기 전 가격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싸긴 싸지만 그 세후 가격에 비해서는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전력에 직접 과세를 하면서 굉장히 가격을 높여놨는데 그 이제 좀 이유는 있어요. 우리는 이런 나라들은 우리는 이제 발전용 연료에 대신 과세를 하는 대신 여기는 유럽은 직접 그 전력 소비에 과세를 하거든요. 그거는 여기는 이제 국가 간의 전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용 연료에 과세를 하게 되면 국가 간 그 발전소 단위 경쟁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그 발전 연료는 안 하고 직접 그 소비자한테 쓰는 전력 소비에 과세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세금의 차이가 있는 걸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건 가정용 가스 가격인데 가정용 가스 가격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지만 전력에 비해서는 그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굉장히 그 가격이 많이 왜곡돼 있어요. 전력이 대충 그 원가의 수율 정확히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만 주택용은 지금 한 70% 초반 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100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70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건 뭐 마찬가지로 가정용 가스가 세금 비중 이런 거고요. 이건 9.1% 부가세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앞에 전력 12.0은 거기에 전력산 기반기금이 붙어서 그런 거고 여기 이제 기반기금이 없으니까 5.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 중에 그 9원만큼이 그러니까 91원에 9원의 세금을 부가세 10%니까 그렇게 해서 100원이 된 거라서 이제 9%가 되는 거죠. 가정용 석유 가격이지 이거
가정용 석유 가격은 우리나라가 이거는 보면 싸지 않죠. 그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거는 왜 그럴까? 이거는 사실 경쟁 정사 시장 가격이거든요. 세금이 중임 같은데 세금이 좀 붙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세금 비중 나오고 있는데, 물론 덴마크 뭐 이런 나라는 없지만 우리가 일본보다는 세금 비중이 높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엄청나게 낮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가정용 전력하고 석유 가격 비율인데 보면 이게 석유 가격 대비 전력 가격이 사실은 100을 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전력은 1차 에너지를 투입해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 뭐 한 3개를 투입해서 전력 하나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비쌀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런 구조를 보이는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OECD 전체를 봐서도 전력에 비해서 석유 가격이 2배 높은 게 한데 우리는 거의 이때는 오히려 좀 낮았고, 최근에 와서는 전력 가격을 낮춰지면서 거의 전력하고 석유 가격이 비슷한 구조를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증거자료라고 제가 너무 일찍 끝날 것 같기도 해서 국제 비교 통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혹시 IEA에서 예. 통계 기준이랑 한국에서 하는 통계 기준이랑 어떤 게 좀 다른?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여기 앞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개정에너지 밸런스 설명자료, 여기 보면 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여기 보시면 맨 뒤에 이건 보시면 우리나라 통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렇게 확장 밸런스, 이게 IEA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좀 우리나라 지금 현행하고 기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를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충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 비교할 때는 우리가 IEA에 가서 IEA가 작성한 통계를 가져와서 비교하면 되는 거고, 근데 국내 통계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할 때는 IEA 건 무시하시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에너지 통계 연구나 월보 있는 데이터를 쓰시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 공급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통계들, 그걸 그냥 쓰시면 되죠. 우리나라만 북한에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하나 안 올려놨는데, 사실 석유나 뭐 이런 국제적인 통계와 관련해서는 BP도 굉장히 연락하고 통계 많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다운받아놓은 거 있는데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밑과 같은 거 맨날 시결자를